VIP 고객들이 오가는 한낮의 매장 한복판, 아들을 만나러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들 좀 보러 왔지. 민석 씨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님 뵐 시간이 없어요. 지나가던 고객들의 시선이 이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많이 안 좋아지신 거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저희가 걱정되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전무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어머님,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웬일로 내 걱정을 다 하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기는. 두고 봐라, 서진아. 여긴 내가 세운 백화점이야.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래시장 안쪽 4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도 손때 묻은 나무 탁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자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세요?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국물 한 모금을 넘기는데 시장 안쪽에서 생선가게 박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치 좋은 거 들어왔는데 한 손 드릴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시장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장님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국밥을 천천히 비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끝으로 저 멀리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째 발을 끄는 곳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국밥집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돈 받으면 제가 복을 차버리는 거지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데 버스 정류장 앞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백화점이었습니다. 광고판 속 이서진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백화점 전무이사 이서진.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경영인 시상식, 태성백화점 이서진 전무수상. 앵커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화면 속 이서진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백화점이 오늘의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을 세우는데 걸린 시간이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좌판을 펼치던 그 손이, 겨울비를 맞으며 물건을 팔던 그 자리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그 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기댈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 매일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지금의 태성백화점이 됐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채널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이 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오복순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창업 초기부터 매장 한 켠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립스틱도 지워진 채였습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에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잘렸어요, 사장님. 오복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봉투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짐은 오늘 중으로 빼라고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복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백화점 매장을 쓸고 닦던 그 손이 지금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무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아무 이유도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수고했다고요. 오복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복순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 저처럼 오래된 직원들이 한 달 새 10명 넘게 잘렸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봉투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보더니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부터요. 오복순을 돌려보낸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저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가 있었고 서진이가 있었으니까요.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복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부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복순의 부어오른 눈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일하고 봉투 하나를 받아든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명이 더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더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 백화점 터를 처음 계약하던 날부터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서류들이었습니다. 3년 전 경영에서 물러날 때도 단 한 가지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백화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손만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지은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녀 하은이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 아이 문자가 제게 오는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무팀장에게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서진의 자택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 최 씨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책상 앞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꼰 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정 당길 수 있어요? 이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분 정리권 말씀이시죠? 서두르면 다음 달 안에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서진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에요. 법무팀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이 잠옷 차림으로 들어서다 법무팀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서진이 강민석을 한번 보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강민석은 법무팀장에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이서진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건 말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아직 고문직으로 계신데. 이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워줘요. 법무팀장이 서둘러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진이 그제야 강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강민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재를 나갔습니다. 이서진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서재 안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태성백화점 본점 직원 조회실에 100여 명의 직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개점 전 매일 열리는 조회였습니다. 이서진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회실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업주 고모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백화점 방문이 어려우십니다. 혹시 고모님이 매장에 오시더라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맨 뒷줄에 서 있던 김도연 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 근속이었습니다. 창업주가 이 백화점 터를 처음 닦던 날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줄에 이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이서진은 직원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이상입니다. 이서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조회실을 나서는 그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이 주먹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백화점을 지켜온 사람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라운지에 있던 직원이 나중에 귀띔해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백화점 5층 VIP 라운지는 바깥 매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베이지색 소파가 늘어서 있었고 창밖으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라운지를 처음 만든 건 강정숙이었습니다. 좋은 고객에게는 좋은 공간을 드려야 한다고 직접 인테리어 하나하나를 골랐던 곳이었습니다. 이서진과 박미라는 창가 쪽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요즘 백화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매장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이서진이 샴페인 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오래된 것들이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박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확실히 전무님 오시고 나서 백화점이 달라 보여요. 훨씬 세련되고 격이 올라간 느낌이랄까. 이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곧 이 회사 완전히 제 것 돼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창업주 고모님은요? 이서진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고모님은 고모님이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 쉬셔야죠. 박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축하드려야겠네요, 전무님. 두 사람의 잔이 맞부딪혔습니다.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라운지 안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강정숙이 직접 고른 베이지색 소파 위에서 며느리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백화점은 여전히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옷장 안쪽에 걸어둔 베이지색 면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노인이 산책 나온 것처럼 보이면 충분했습니다. 태성백화점 정문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제가 좌판을 펼쳤던 그 자리에서 불과 20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매장 불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점 직후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이서진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옆에 세우고 무언가를 지시하며 빠른 걸음으로 정문 쪽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진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베이지색 면 점퍼를, 가방도 없는 두 손을, 굽이 낮은 검정 단화를.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잘 지내셨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서진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이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코끝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서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서진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세운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며칠 후 저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면 점퍼에 굽 낮은 단화. 가방도 없이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1층 매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1층 한켠을 지켜온 국내 도자기 공방 매장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낯선 이름의 외국 브랜드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수제 가죽 공방도 전통 한복 매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 위에 금색 로고를 단 명품 매장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직원 하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은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장을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눈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을 삼키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그 눈빛들을 전부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 백화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면접을 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생일을 챙겨준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은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5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섰습니다. VIP 라운지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소파를 들여놓을지, 조명을 어떤 색으로 할지, 창문을 어느 방향으로 낼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결정했던 곳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박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진 옆에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박미란이 저를 보더니 이서진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한번 훑더니 박미란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눈빛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 서너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서진이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주 짧은 눈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알아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쪽은 VIP 회원 전용 공간입니다. 이용이 어려우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저는 짧게 답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이서진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을 겁니다. 언성을 높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오히려 이서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것들이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 끝자락에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 강정숙이 직접 만들라고 지시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교대 시간에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탕비실 옆에 소파 몇 개와 작은 테이블을 들여놓은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교대를 앞둔 직원 서너 명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동시에 입을 낮췄습니다. 아까 5층에서 봤어요? 저분 창업주님 맞지 않아요? 20대로 보이는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온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른 척해요. 전무님 짓이야. 우리도 잘리고 싶지 않잖아요. 신입 직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이 백화점 세우신 분인데요. 저런 차림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인사도 못하고
쉿. 중년 여직원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휴게실 문 쪽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누가 듣는지 몰라. 그 말이 끝나자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15년을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창업주가 직접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일에 손편지를 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나서 그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니폼 앞서풀 가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휴게실 안에 남은 직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매장을 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층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바뀐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협력업체 매장은 1층에만 4곳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층에는 3곳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들을 채운 건 하나같이 낯선 외국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걸을수록 숫자가 쌓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백화점과 함께 성장한 작은 업체들이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입구 옆 기둥에 붙어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백화점 창립 40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 직원과 함께 이 정문 앞에 나란히 섰었습니다. 그런데 액자 옆에 새로 붙여진 동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성백화점 전무이사 이서진, 올해의 경영인 수상기념. 저는 그 동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문 밖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백화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좌판을 펼치던 날부터 지금 이 건물이 올라서기까지 보고 싶은 것은 다 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지나 걸어 나왔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성백화점 본관 12층 이사회실은 창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오른편에 이서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3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직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고문직은 직함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서진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이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창업주 고문직 업무 범위 조정건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태성백화점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창업주 고문님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주 시대의 경영 방식으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 글로벌 브랜드 유치, 수익성 중심 구조 조정. 이 세 가지는 구시대적 방식과는 함께 갈 수 없는 방향입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직의 업무 범위를 대외 행사 참석으로만 한정하는 안을 상정합니다. 내부 경영 관련 일체의 관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강민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이 자료를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찬성합니다. 짧은 두 마디였습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건은 그렇게 통과됐습니다.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지은 창업주의 이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류 한 장으로 지워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건 11시가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12층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이사 몇 명이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강민석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고쳐잡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디지털이니 뭐니 어머니 시대랑은 달라요. 서진이가 그 부분은 확실히 잘하거든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멈췄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좌판을 펼치면서 이 아이 손을 잡고 시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면 팔다 남은 물건 값으로 국밥을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백화점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대랑은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12층 창문 너머로 도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혼자였는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코트를 벗어걸고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옆 낮은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이었습니다. 백화점을 처음 열던 해에 남편과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40년치였습니다. 처음 땅을 계약하던 날 받은 서류,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작성한 문서들, 직원 한 명 한 명을 채용하던 날의 기록들.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다른 봉투들과는 조금 다른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손때가 탄 모서리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시대랑은 달라요. 주주총회 때나 오시면 되니까. 구시대적 경영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굳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아까보다 조금 길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찾는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경영에서 손을 뗀 것도 이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던 날 담당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 의사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혈액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혈압도 많이 안정됐고요.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수치가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이 복도를 처음 걸었던 날, 의사한테서 경고를 들은 그날 오후, 이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가 있고 서진이가 있으니 이제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40년을 지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복도 끝 창가 앞에 멈췄습니다. 3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제가 너무 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려 놓지 못하니까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서진이 그날 밤 무슨 전화를 했는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서진의 자택 침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 신호가 가고 나서 상대가 받았습니다. 기자님,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낮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업주 고모님 건강 말이에요. 저도 가족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자꾸 무리하시려 하는데 주변에서 다 걱정이에요.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기사로 쓰실 거면 조심스럽게 써주세요. 어머님 자존심도 있으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서진은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하단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백화점 창업주 건강 이상설, 전무체제 장기화 불가피. 기사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창업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 판단력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서진 전무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나라 어딘가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알게 됐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신문을 덮고 나서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민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4번째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받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문 봤어? 짧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기사요. 어머니, 기자들이 워낙 과장을 해서요. 요즘 기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극적으로 써야 클릭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언론이 원래 그런 거. 서진이도 그 기사 보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본인이 한 말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이가 한 말, 그 말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강민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쉬세요. 요즘 자꾸 백화점 오시고 그러지 말고.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됐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까보다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한 말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기사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 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며칠 전 복도에서 아들의 눈을 바라볼 때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강민석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가 받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백화점 옥상 카페는 영업시간 전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제가 처음 좌판을 폈던 시장 골목 방향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온 건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습니다. 30년 근속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20살 청년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본점 점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김도연의 얼굴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3년이 그를 많이 깎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김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박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창업 초기에 사장님한테 첫 직장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양심에 걸린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이 사장님 지분을 정리하려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위에 올려놓은 채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사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조용히 한 명씩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위로 오후 햇살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자택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난간이 낡아서 흔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복수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늘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던 사람이 지금은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도 돼요? 오복순이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작은 소파 하나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력서 양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서둘러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차라도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복순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해고된 지 한 달이 넘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복순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력서 치워요. 오복순이 테이블 위에 이력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흔들렸지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이 들여다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1층 매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 직원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고문님, 부사장님은 지금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부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방도 제가 만든 방이었습니다.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던 해에 2층 전체를 경영진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민석이가 처음 부사장 자리에 앉던 날
제가 직접 이 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잘해봐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부사장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옆에 이서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강민석은 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세 걸음 앞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이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 서너 명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마침 VIP 고객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이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잖아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자꾸 무리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어머님, 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미란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이서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전무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서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한번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강민석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서진 옆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한 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서진이 옆에 있던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발을 옮겼습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누가 안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서진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지분 정리 끝내요. 일정은 이미 잡혔어요. 강민석은 코트를 벗으면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서진이 그제야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강민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은 잘 됐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서진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시절, 학교 끝나고 백화점 공사 현장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하던 모습,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던 얼굴이 오늘 복도에서 본 얼굴과 겹쳤습니다.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서진 옆으로 그 한 발이 밤새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사회 날짜가 잡혔다는 것을 저는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아직 제 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옆에 김도연에게 받은 봉투도 펼쳤습니다. 두 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40년 전 제가 이 백화점을 세울 때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분 51%, 단 한 번도 남의 손에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경영에서 물러날 때도 이것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그 51%를 가져가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3번 신호 만에 받았습니다. 저예요.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답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고모님.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 2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사회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었습니다. 이서진이 그들을 먼저 움직이려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어느 순간 도로가 익숙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어머니 자태가 피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차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려는 것인지 그냥 기대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그 조용한 눈빛이 며칠째 가슴 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어머니의 지분이 정리됩니다. 서진이가 그렇게 말했고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한밤중에 혼자서. 강민석은 차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시동이 켜진 채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어머니 집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창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민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열었습니다. 전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사회 모레 오전 10시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석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민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사 5명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회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다른 방법도 썼습니다. 5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30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상석 오른편 자리로 걸어가면서 이사들을 한번 훑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사흘 전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어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무언가를 짚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정숙이었습니다. 이서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정숙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짙은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올려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정숙은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서 이사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한 분씩 찾아뵀어요. 불편하셨죠?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서류였습니다. 지분 51%가 명시된 원본 문서였습니다. 4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손에 넘긴 적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강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6글자였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러시면. 강정숙이 이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건강은 걱정 마세요.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번 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51%였습니다. 이서진이 가져가려 했던 그것이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서진 전무직 해임. 1명, 2명, 3명. 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공들여 만든 것이
30분 안에 무너졌습니다. 강정숙은 이서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오복순이었습니다. 30년 근속 직원들이었습니다. 해고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서진 체제에서 잘려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이 하나하나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강정숙은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본점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이서진의 지시 때문에 눈빛으로만 말해야 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쳐야 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로비 정문 쪽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죄송했다는 말을 오늘 이 문을 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정숙이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복순이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로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를 걸으면서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 지금 이 백화점이 서 있었습니다. 검찰청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의 경영인 수상 소감을 말하던 입이 지금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팔에 이끌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플래시가 그 문을 향해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5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진과 박미란이 샴페인을 들던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위에 햇살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그 자리였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는 순간 박미란의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거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그만 전무님이 하도 저는 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박미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 라운지를 처음 만들던 날, 저는 여기 서서 똑같은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좋은 고객에게는 좋은 공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자택을 찾아온 건 부사장직 사퇴서를 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강민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옆에 하은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27살이 됐는데도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밑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강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목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저 뒷목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잠들 때 늘 저 자리였습니다. 내가 찬성표 누른 거 잊지 않았다. 짧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가지 않을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쫓겨나던 날도, 아들이 찬성표를 누르던 날도,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오던 날도. 그런데 지금 손녀의 작은 손 하나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복순 복직 첫날은 햇살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 정문 앞에서 오복순을 기다렸습니다. 오복순이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던 시절 늘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유니폼을 받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가까워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빌라 2층 거실에서 이력서를 뒤집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복순이 정문 앞에 서서 백화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오복순이 물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올려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처럼 하면 되죠.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웃었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였습니다. 유리문 앞에 다가서는데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사회 날 로비 문을 열어주던 그 자세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이서진의 지시 때문에 눈빛으로만 말해야 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명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오복순을 보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철수한 협력업체 매장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비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로비를 한번 둘러보고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백화점 일을 마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길이 걷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박 씨가 저를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문 앞을 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골목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시장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제 좌판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돗자리 하나였습니다. 그 위에 물건을 늘어놓고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석이가 옆에서 쪼그려 앉아 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로 물건을 덮고 그 아래서 같이 웅크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매일 앉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태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저녁 하늘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골목 끝 돗자리 하나에서 저 건물이 시작됐습니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백화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시작했으니까요. 발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백화점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